와, 드디어 삼성에서 30만원대 전설급 태블릿이 나오다니. 이런 걸 보면 전설 그 자체인 페이커가 대단하게 느껴져.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삼성에서 재미있는 태블릿을 하나 출시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애플 태블릿도 보급형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나머지는 좀 많이 높기도 하고, 갤럭시 탭도 S 시리즈만 놓고 보자면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이제는 좀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고성능 태블릿이 아니더라도 결국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머신으로 적절한 태블릿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샤오신 패드나 중국산 뭐 가성비 태블릿의 인기가 되게 많았죠. 한편으로는 중국산 태블릿이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훌륭하긴 하지만 여러가지 뭐 귀찮은 작업들 있잖아요. 방글화라든지 한글화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국산 태블릿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적절한 태블릿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30만원대 보급형으로 출시한 삼성의 갤럭시 탭 A9 플러스, 거의 100만원 근처대 태블릿만 많이 보다가 많이 저렴하길래 일단 제가 한번 사와봤고요. 중국산 태블릿만큼 가성비가 뛰어나진 않겠지만 만약 얘가 어느 정도 쓸만하다면 방글화 한글화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브라자에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하게 현재 사온 갤럭시 탭 A9 플러스 제품이고요. 출고가는 368,500원이에요. 구입할 때 조금 할인해줘서 35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5G 모델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한 42만원 해요. 이름이 현재 플러스잖아요. 얘가 처음에 글로벌로 공개되었을 때 A9, A9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하면서 얘는 11인치, A9은 8인치로 출시해서 갤럭시 탭에서도 작은 사이즈 태블릿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걔는 한국 삼성닷컴을 보니까 B2B 전용으로 출시된다고 못 박혀 있었습니다. 갤럭시나 태블릿은 대부분 이제 플래그십은 한국에서 제조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라 되어 있네. 이거 ODM으로 만들어진 건가? ODM이라 하더라도 삼성 거니까 뜯어보죠. 11인치라서 태블릿은 작아 보여요. 자, 삼성 태블릿 다 똑같죠? 안에 구성품 들어있고요. C2C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태블릿, 맨날 100만원 근처대 태블릿 보다가 30만원대 보니까 특이하네요. 자, 요게 갤럭시 탭이고요. 뒷면은 약간 샤오시 패드 느낌이 나는데, 원래 갤럭시 탭도 뒷면은 매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아래로 투톤으로 나눠진 거, 이전에 구입했던 용팡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12.7은 조금 더 비슷할걸요? 후면에 800만화소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 LED 플래시는 따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태블릿에서 사실 카메라를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좀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카메라를 탑재해 준 것으로 보이고, 얘는 쿼드 스피커를 탑재했나 본데요? 지금 여기 두 개 있죠? 반대편에도 두 개 있습니다. 중국산 태블릿의 가성비가 좋아져서인지 꽤 괜찮네요. 하단에 포고핀 단자도 있는데요? 와, 전용 액세서리도 있나봐. 메모리 슬롯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 꽤 괜찮네. 얇기도 꽤 얇아 보이고요. 대신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은 살짝 두 개의 구조로 만들어진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요? 이어폰 잭이 이런 데에 있는 거 제가 처음 보거든요? 3.5mm 이어폰 잭이 모서리에 있네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용팡이랑 비교했을 때 외관 퀄리티 한번 보죠. 생김새는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스피커 그릴 크기 이런 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하단에 이런 액세서리 연결하는 거, 포고핀 단자, 이런 느낌도 비슷하고요. 근데 용팡이가 더 얇긴 하다. 무게는 480g 정도 되고요. 태블릿에서 약간 카툭티가 있다. 한쪽이 약간 달랑거리죠. 지금 외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 딱 나는데, 조금 써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마치고 조금 사용해보고 돌아왔습니다. 디스플레이부터 다시 보면 얘는 11인치의 LCD, Full HD의 90Hz, 400니트의 밝기를 가진 제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펙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스펙이에요. 그나마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급형 태블릿에서 60Hz가 아닌 90Hz를 지원한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프로가 아니라면 모두 60Hz를 탑재했고, 반대로 안드로이드는 120, 144Hz를 탑재하는 제품들도 많아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좋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평범한 스펙이다. 우리가 저번에 리뷰했던 샤오신 패드 12.7, 얘와 비교했을 때 스펙적으로 동일한 밝기를 가졌지만 실제 영상으로 봤을 때의 밝기는 갤럭시 탭의 밝기가 조금 더 높은 게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흰색 화면을 띄워서 실제 밝기도 측정해 봤거든요. 그때도 실측 밝기가 조금 더 높긴 했어요. 그리고 시야각도 샤오신 패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만 옆으로 기울게 된다면 시야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화질도 비교했을 때 막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평범한 정도의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색상 균일도가 조금 아쉬운 느낌?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위쪽이 살짝 녹색기가 좀 돌더라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샤오신 패드가 붉은 쪽에 가까웠다면 얘는 좀 푸른 쪽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못 볼 수준은 아니고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영상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90Hz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60Hz에서는 이렇게 스크롤링을 할 때도 약간의 버벅임이 느껴지는 정도였다면 90Hz를 적용했을 때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많이. 마치 뭐랄까 이게 주사율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커버해주는 느낌이랄까요. 60Hz로 설정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스펙도 막 그렇게 빠른 프로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버벅임이 더 두드러진다면 90Hz는 그것을 커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갤럭시 A32인가? 4이었나? 그것도 90Hz를 탑재했고 생각보다 90Hz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탭 A9 플러스에서도 비슷하게 들었다. 그리고 보급형 태블릿을 사면 항상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와이드바인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잖아요. 얘는 당연히 갤럭시 탭이니까 와이드바인 에런 인증도 받았어요. 이거 안 받으면 국산 탭 살 이유가 잘 없죠.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95를 탑재했고요. 긱벤치를 돌렸을 때 이 정도의 성능과 비슷한 제품이 뭐냐면 이전 갤럭시 S9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45 그것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높고 갤럭시 S10에 들어간 855보다는 조금 낮거나 비슷한 그 정도의 성능이 탑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갤럭시 S9이나 S10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잘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원 UI가 계속 발전하면서 안드로이드가 무거워져서인지 원 UI가 무거워져서인지 그 당시의 쾌적함과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 경험은 저가형 전작들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낫긴 하지만 미묘하게 버벅이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지금처럼 기본적인 거는 되게 빠릿빠릿하게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터치를 했을 때 반박자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또 봐요. 앱 실행시키면 한 박자씩 이제 봐요. 좀 늦게 따라오는 이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제 한 앱을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이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 요 안에서의 쾌적함은 되게 좋거든요. 만약 요거를 사용하다가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다른 앱을 사용한다. 그럼 이 과정에서 좀 버벅임이 많이 느껴진다. 만약 인터넷을 하면서 이런 이제 노트도 꺼내놓고요. 자, 지금 노트를 여는 것도 이제 조금 느리긴 하죠. 이때 가장 크게 체감이 되긴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극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도 이제 조금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버벅임이 생각보다는 꽤 느껴진다.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9 플러스 사용하고 있을 때는 뭐 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버벅임은 뭐 이해할 수 있지. 이 정도면 그래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게 샤오신 패드거든요. 샤오신 패드와 갤럭시 A9 플러스와 완전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샤오신 패드는 가격을 다 떠나서 그냥 사용하면서 버벅임이라는 것을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였다면 A9 플러스는 버벅임이 체감되기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그런 느낌의 차이랄까요. 동일한 작업했을 때 샤오신 패드는 진짜 부드러워요. 인터넷 하면서 멀티태스킹도 완전 플래그십 태블릿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부드럽게 이런 것도 잘 되고요. 멀티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죠. 바로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내리는 것도 빠릿빠릿. 같은 가격이라면 샤오신 패드가 완전히 쾌적하기도 하고 플래그십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버벅임이 체감될까? 특히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앱을 실행시켰을 때 더 크게 체감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아마 프로세서보다 램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특이하게 64GB 저장 공간에 4GB 램을 탑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128GB에 8GB 구성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4GB 버전만 출시해준 게 굉장히 아쉽긴 한데 지금 램 플러스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램이 엄청 타이트하게 쓰인다라는 느낌이더라고요. 재부팅을 하고 나서도 여유램은 한 1GB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도 조금만 사용해도 뭐 800MB, 700MB 뭐 이렇게 남으니까 램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30만원짜리 단말인데 덱스를 또 지원해요. 야, 이게 덱스가 될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제 앱을 여러 개 실행시켰을 때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덱스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차이도 좀 크기 때문에 덱스를 지원해준다는 것도 조금 신기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처음에 얘가 쿼드 스피커가 달려서 이제 조금 놀랐었잖아요. 1.2W짜리 쿼드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해요. 그래서 왜 이 가격대에 쿼드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지? 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우리가 샤오신 패드도 처음에 들어봤을 때 출력이 되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도 출력이 되게 강해요. 최대 볼륨으로 올렸을 때. 하지만 스피커를 여러 개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취향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출력은 강하긴 한데 저음이 얘는 많이 부족해서 거의 없는 듯한 느낌이었고, 최대 볼륨에서는 고음이 좀 이제 듣기 싫을 정도로 약간은 이제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또 그냥 일반적인 모노나 스테레오 스피커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스피커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듣기에는 또 괜찮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나름 괜찮다. 그리고 샤오신 패드에 비해 또 좋은 점은 이어폰 잭이 특이한 위치이지만 모서리에 있다는 점. 배터리는 7040mAh를 탑재했고요. 유튜브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는 밝기 50%에서는 10시간 5분, 밝기 100%에서는 5시간 57분이 나왔습니다. 충전은 15W를 지원하기 때문에 0에서 완충까지의 충전 시간은 3시간 20분가량 걸렸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일반 이제 중국형 태블릿이랑 좀 비슷한 듯한 느낌? 요즘은 이제 배터리도 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기타 배터리 설정에서 최대 85%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기능. 또 이러한 저가형 태블릿이나 중국산 태블릿에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게 뭐냐면 차에서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GPS를 지원하는 것도 이제 꽤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샤오신 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GPS도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태블릿이 한 30만원 정도에 출시한다고 해서 관심있게 받고 출시하자마자 구입해서 사용해본 결과 예전 같으면 30만원에 이 정도의 갤럭시가 주는 경험을 붙였을 때의 만족감은 꽤 좋고 영상 머신으로 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은 중국산 태블릿도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중국산 태블릿의 단점이라면 중국 내수용 롬 플러스 한글화의 번거로움 혹은 어려움이 최대 단점인데 반대로 가격 대비 성능도 너무 쾌적하고 단순 작업은 뭐 이제 플래그십 태블릿을 안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는 너무 좋지만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국산 태블릿이 어느 정도 꽤 잘 나와준다면 요것에 대한 수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태블릿은 가격 대비 램의 용량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성능상의 쾌적한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얘를 추천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30만원대 얘를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간단 작업하기에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여전히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능에서 조금 아쉽다. 그것을 뺀다면 나머지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이번에는 저렴한 국산 태블릿에 대해서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진짜 중국산 태블릿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이 고민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만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만 따진다면 중국산 태블릿이 더 좋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중국산 태블릿이라서 약간 찝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전자기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국산 태블릿이 주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저렴하면서도 영상 볼 태블릿 용도로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했을 때 태블릿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산 태블릿이 글로벌롬으로 나오고 여러가지 뭐 한글화나 뭐 이런 것도 지원한다면 또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촬영 끝나고 며칠 더 쓰고 있는데 이게 중국산 태블릿을 안 써보신 분들은 나름 괜찮은 태블릿인 것 같아요. 30만원대 부모님 뭐 이제 선물해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산 태블릿을 써보면 성능이 아쉬운데 그게 아니면은 뭐 나름 국산 태블릿이라 생각하면은 괜찮기도 해요.